가족생활 7페이지 피시면 일단 기출문제 영역이라고 나올 겁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시면 98년부터 2014년까지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나왔던 영역들까지만 이제 잠깐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심화 이론만을 가면 기출문제를 영역별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한번 접근을 하실 거고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이미 나왔었어요 라는 건데 수업 중간중간에 중요했던 영역들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인간 발달이죠. 저희가 이제 인간 발달하고 가족학 중에서 인간 발달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항상 중요한 게 개념이죠. 발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변화를 발달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후까지의 모든 변화를 저희가 발달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잘 생각해 놓으시면 되죠. 옛날 서양 과학이 이제 아무래도 그 발달했을 때는 출생 이후부터만 중요시 여겼지만 우리 옛날부터 태교부터 중요시 여겼었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더 앞장섰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잠깐 보신 발달의 개념에서 1. 발달의 개념 출생 전 및 후에 나타나는 행동, 변화 그래놨는데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행동 변화라는 부분에서 행동 변화가 좋은 변화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변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상향적이다, 지향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이견이 좀 있어요. 학자들마다. 그래서 똑같은 인간 발달 책을 펴놓고도 어떤 책은 발달의 개념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향적인 변화, 발달만 발달로 넣는다라고 기술하는 책들이 있고요. 상향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향적인 것들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발달이다 라고 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건드실 필요가 없다 이거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까지만 한다면 교재에 있는 거기 설명까지만 이제 하시면 돼요. 항상 우리가 이견이 있는 것들 많이 있는데 수업 도중에 설명은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전공서 읽다 헷갈리시니까. 또 전공서 한 권밖에 안 읽으시잖아 대부분요. 그러면은 다른 전공서 읽는 친구하고 만나면 싸우겠죠. 그래서 미리 한번 이렇게 건드려 드릴 뿐 이게 기출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하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때는 유사 개념들을 같이 이해해서 갈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란 무엇이며 성숙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 추가로 교재에는 없는데 학습까지 세 가지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성장 그러면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한다. 키가 크거나 몸무게가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성장이라 그러죠. 어찌 보면 양적 성장, 양적인 크기가 커지는 현상을 저희가 성장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면에 성숙 그러면은 감각 기능, 아이가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이랬던 아이가 점점 감각 기능도 발달하고 또 가다 보면 운동 기능도 발달하죠. 조금씩 기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이런 감각 기능, 운동 기능, 뇌 분비선의 변화에 따른 모든 변화를 포괄적으로 저희가 성숙이라고 부른다. 성장과 성숙은 일단 판이하게 다르죠. 예. 성장 자체는 사이즈가 커지고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을 얘기했고 성숙은 기능의 유능을 그죠? 기능의 발달을 저희가 얘기했던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연습과 경험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면 많이 연습시켰든지 경험시켜서 발달을 시켰다라는 건데 이것이 발달과 동일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일부일 뿐이고 또 발달을 도와주는 배경, 전제 조건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달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개념이라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1-2번 인간 발달의 특성 되어 있는데 특성 부분 들어가시면 또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발달의 원리, 두 번째는 발달의 특성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요게 두 가지가 참 은근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 서술형 문제로 원리 5가지를 쓰세요 그러면은 특성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다행히 지금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스타일 같으면 그렇게 해서 틀릴 가능성이 있죠.
아동 발달, 인간 발달의 원리라 그러면은 발달은 어떤 원리로 발달하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발달의 순서성. 애들이 발달할 때 보면 턱부터 들기 시작해서 가슴을 쳐들고 허리로 앉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발달의 순서는 머리부터 이렇게 순서 있게 발달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팔 운동 같은 경우도 어깨부터 쓰지 손가락부터 쓰는 건 아니죠. 어깨 쓰고 여기 손목 이런 더 스냅도 놓을 수도 있다가 이제 손가락에 수려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몸통에서 이제 말단으로 우리가 순서 있게 발달한다. 이것이 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연속성과 속도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발달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갓 태어난 얘기가 할 수 있는 언어는 응애밖에 없죠. 근데 이 속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발달을 하고 있는 거죠. 응애도 했다가 까까도 했다가 엄마도 했다가 띠띠빵빵도 했다가 두 단어도 썼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문장을 구사할 때까지 발달은 단절적인 게 아니라 연속성을 띠고 있는데, 그렇다고서 언어 발달이 아주 균일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단어가 증가하는 때가 와요. 그죠? 만 2세 지나고 유아기에 돌입을 하면 갑자기 언어 발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굉장히 갑자기 많아지는 때가 있죠. 그래서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발달은 연속적이지만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는 개인차. 옆집 아이는 아직 벌써 말을 하는데 우리 집 아이는 말을 못하네,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대요. 그죠? 사람마다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초등학교 때 맨 뒤에 앉는 애들, 키 큰 애들이죠. 그 뒤에 앉은 애들이 공부도 잘해요. 좀 이견을 얘기하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 좀 그런 편입니다. 키가 큰 아이들이 조금 이게 지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발달을 하고 성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눈도 일찍 뜨고 그러죠. 그래서 신체 발달은 이러한 성적이라든가 지적 발달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도덕성 발달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분화와 통합, 이제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점점 미분화됐던 기능들이 분화되죠. 그래서 이 팔 운동 같은 경우도 어깨 쓰고 손목 썼다가 분화되어서 손가락 운동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었다. 미분화에서 분화로, 또한 통합으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동작을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통합이라는 얘기를 또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발달의 특성. 여기서 출제가 하면 됐습니다. 요즘 문제가 꼭 어려운 데서 나오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저희가 다 두루두루 이거 너무 쉬워, 이거 너무 기본이야, 이거 나왔던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적기성. 모든 발달은 적절한 시기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가장 구체적으로 많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두뇌 발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만 2세까지 두뇌 발달은 상당한 정도가 발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뇌 자체가 뇌세포의 발달을 아주 비약적으로 이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영양 공급, 그리고 다양한 자극을 원해요. 조기 교육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맛도 다양한 맛, 색깔도 다양한 색깔을 자꾸 경험해 봄으로 해서 뇌세포가 많이 분화되고 발달하도록 유도해 준다는 건데요. 만약 이 시기를 놓쳤어요. 만 2세까지 적절한 자극을 환경적으로 줄 수 없었고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 있었던 아이가 이제 6세에 접어들어서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 뒤늦게 영양 공급과 다양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 결함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극복할 수 없다라 그러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온 불가역성의 원리라 그래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고 나면은 그 결정적인 시기에 손실, 결함은 만회될 수 없다. 여기는 약간 두 가지 말이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모든 발달은 그 발달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까지만 들어가면 적기성이고요. 그 시기를 놓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없었다, 즉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강조가 된다면 불가역성으로 저희가 보시면 됩니다. 그 기초성, 어릴 적 경험이 나중에 훗날 성인의 어떤 그런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초를 이루게 된다. 특히 이런 거는
서양 학자들이 더 많이 주장을 합니다. 동양 쪽보다는. 특히 이제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 어릴 적 경험 강조하면서 이게 무의식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 됐을 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많이 있죠. 뒤에 가서 그런 얘기를 또 한번 할 거고요. 누적성, 이전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발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발달의 결함이 누적이 돼서 그 다음 발달 단계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다 서양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왔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 발달의 유형인데요. 지금 그림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인간 발달이 지금 연속적인 변화다라고 나와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니에요. 이게 계단식으로 불연속적,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자의 어떤 이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누가 많이 얘기하는 내용들이냐, 인본주의 학자들이라든가 행동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발달의 내용들인데요. 끊임없는 경험과 연습의 연속성상에서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달에 이렇게 계속성을 띈다라고 행동주의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반면에 에릭슨이라든가 프로이드라든가 피아제 같은 사람들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단계설입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무슨 단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무슨 단계를 엄청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발달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도 질적인 변화를 탁탁 이룰 때가 있다 이거죠. 양적인 변화를 이루다가 질적인 변화를 이루고, 이렇게 뭔가 질적인 변화를 이렇게 일으킬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단계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가 에리슨이나 프로이드, 피아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이 양적인 발달이 결국에는 질적인 변화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또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좀 맞지 않을까. 선생님도 공부 이렇게 하시는가 봐도 그래요. 임용고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래요. 아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멍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좀 몰라요. 근데 그냥 그래도 꾸준히 공부를 하시잖아요. 양쪽으로 쌓이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질적으로 탁 올라올 때가 있어요. 좀 알겠는데? 또 해도 모르겠고 또 외워도 까먹고 또 막 그래요. 해도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양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또 질적으로 점프를 또 탁 해요. 이런 단계가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조금 더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1-3번 인간 발달의 유형 두 가지로 봤는데, 나중에 심화반 가시게 되면 더 다양한 유형으로 더 보시게 될 거고요. 발달의 견해, 발달의 견해는 지금 뭐냐, 유전이냐 환경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부터 발달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 부분에 논쟁이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학자들의 이름들이 본문에 나와 있을 거예요. 루소라든지 에밀이라든지 뭐 다윈, 이런 사람들은 얘기할 때 유전의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 성숙론이죠, 성숙론. 그러다가 이것이 환경론으로 들어가면서는 아니다, 로쿠 같은 사람들 백지설로 유명하죠. 인간은 빈 백지와 같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다가 글을 쓰는지에 따라서 인간은 변화한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대표적인 또 환경론자들은 행동주의자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는 훈련, 학습의 경험을 통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환경론자들, 아까 연속설에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을 한다라고 정확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이 긴 논쟁은 결국 뭐로 마무리가 됐어요? 세 번째, 상호작용론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 두 가지가 전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 보통 이제 연구로 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아동 파트는 좀 잔인한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일란성 쌍생아를 나눠서 키우는 거죠. 하나는 정말 최고의 조건에서 엄청나게 잘 키우는 겁니다. 지능 발달을 잘 시킬 수 있는 조건에서 풍부한 영양 공급을 주면서 아주 호의호식을 해요. 한쪽 아이는 최악의 조건, 외부 자극도 별로 안 주고요.
먹을 것도 잘 안 챙겨주고요. 이뻐해 주지도 않고요. 얼마나 불행해요. 하필 이렇게 꼽혀가지고 얘는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IQ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아이가 더 IQ가 좋을까요? 이 아이가 더 IQ가 좋을까요? 당연히 좋은 환경에서 키워진 아이가 IQ가 더 좋더래요. 이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계속 해봐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환경에 영향이 있다 이거죠. 보니까 일란성 쌍생아, 유전적으로는 똑같다라고 보여지는데 환경의 영향을 통해서 IQ의 차이가 벌어졌다. 근데 도대체 어디까지 벌어질까? 두고 보자 이거죠. 두고 보니까 10% 이내까지만, 더 벌어지지는 않더라.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범주 내에서 좋아지거나 낮아지는 거지 그걸 뛰어넘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상호작용설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파트에서도 지금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본 내용으로 깔아두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인간 발달 여러 가지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그 인간 발달 이론에서도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에서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간 발달 이론은 뭐냐면 프로이드죠. 아까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의 대표적인 단계론자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단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프로이드는 어떻게 단계설을 얘기를 했는지 좀 볼게요. 일단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이론을 저희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심리학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자녀 양육 파트에서 프로이드를 다룰 때에는 그 리비도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이 프로이드가 사람의 어떤 인간 발달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판가름이 난다라고 했는데, 특히 성적 인 부분하고 굉장히 연관을 많이 지었죠. 성적인 어떤 관심도가 집중하는 부위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걸 리비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리비도가 자, 처음에 어디로 집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구강, 입으로 집중하는 시기가 있다라고 했죠.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이제 입으로 빨면서 생명 유지를 해나가고 그를 통해서 만족을 얻어 나갔다라는 내용인데, 이 단계는 0세부터 1세까지로 보게 돼요. 구강기.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배설을 하는 부분에 훈련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배설을 참는 것도 성적 쾌감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고요. 또 배설할 때도 쾌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문기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이 시기가 1세부터 3세 시기로 보게 되고요. 남근기입니다. 상당히 남성 중심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유아기에 해당하는 남근기.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든가 일렉트라 컴플렉스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유아기 때쯤 되게 되면은 성인지를 한다 이거예요.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고 내가 있는 거 얘가 없네, 이 정도까지는 인식이 되고, 엄마는 나랑 몸이 똑같은데 아빠는 나랑 몸이 똑같지 않네라든가 이런 거 정도까지는 인식한다라는 건데, 학교 들어가게 돼요. 그죠? 이제 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쯤 들어가게 되면은 애들이 이제 이성 친구들끼리는 안 놀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자애는 여자애들끼리, 남자애는 남자애들끼리 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성적인 관심이 잠깐 숨는 것처럼 보이는 잠복기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반지 껴주고 초등학생부터 뭔가 이게 잠복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사춘기가 이미 와버린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잠시라도 이런 시기를 거치게는 되죠. 그다음에 생식기, 본격적으로 청소년기 접어들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호르몬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가 몸으로도 변화가 오고 그 감정적으로도 성적인 관심이 다시 급증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었다라고 해서 성적인 어떤 그 관심 집중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구분했다라는 건데, 프로이드가 아무래도 서양 과학에서는 굉장히 기초가 되다 보니까 에릭슨 같은 경우도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습니다. 차이는 약간 나죠.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이론이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에 많은 설명을 보태게 되지만, 에릭슨 같은 경우에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단계는 똑같이 써요. 단계는 그대로 이어서 바톤을 받지만은 사회 심리 이론이죠.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제 발달가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발달가업을 얘기를 하냐면은,
요 0세부터 1세 구강기 때는 에릭슨 얘기하기를 기본적 신뢰 대 불신이라고 하는 발달거업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나를 어떻게 돌봐주는지에 관심을 갖는 시기죠. 배가 고파서 응애했어요.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 구강기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데, 덧붙여서 에릭슨이 얘기했던 것은 이런 성적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에 엄마가 일관성 있게 즉각적으로 내가 응애할 때 탁 나타나서 나에게 도움을 주면, 나를 케어해 주면 엄마에 대해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기본적 신뢰라는 말을 붙였죠. 왜 붙였느냐? 어릴 적에 엄마에 대한 신뢰감은 커서도 다른 외부인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나와의 신뢰 관계는 그냥 신뢰가 아니라 기본적 신뢰라고 얘기를 붙여놨는데, 만약 엄마가 그러지 않았다, 잘 두다가도 애가 엥 울었는데 기분이 나빴어, 엄마가 안 쳐다봐, 애가 어떻게 돼요? 불신을 갖는다 이거죠. 뭐지? 우리 엄마가 나를 안 챙겨주네. 불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개념은 시간 개념이에요. 엥 울었다. 몇 초 후에 엄마가 나타나는지 일관성을 보여줘야 그 엄마에 대해서 시간 전망을 하면서 제대로 이제 그 신뢰를 갖느냐 아니면 약간 불신감을 갖느냐, 이런 내용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조금씩 이제 재교육을 받느라고 초대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좀 들으러 다니는 게 있었는데요. 보니까 5분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임용고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살짝 알려드리면, 그래서 그 엄마들이 막 설거지하는데 애가 엥 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막 급하게 달려가실 필요는 없다고, 이 얘기 듣고 이제 막 엄마가 일관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막 급한데 막 뛰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울 때 또 폐 그 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폐활량이 늘고 폐포가 건강해진대요. 울면서. 아이들은 우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많이 울게끔 내버려 두면 좋은데, 문제가 되는 거는 5분을 초과해버리면 이제 불신감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적당히 울리는 건 괜찮다. 대신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바로 못 안아주면 라고 이제 말이라도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이라도 해주고 안아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5분은 넘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학문기 단계는 똑같아요. 시간대는 1세부터 3세까지인데, 말은 이제 학문기죠.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인데, 이것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스스로 밥 먹는 것도 이제 배우는 시기고요. 옷 입는 것도 배우는 시기예요. 스스로 용변을 참거나 배설하는 것도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자율성의 시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스스로 뭘 한다, 자율이죠. 스스로 용변도 볼 줄 알고 스스로 밥도 먹을 줄 알고 자율성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발달 단계인데, 이때 엄마의 태도, 또 똥 쌌어, 이 더럽게 아무나 똥 쌌네, 막 욕을 했어요. 그 애가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그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겠죠. 창피하게, 애들도 창피한 걸 느끼더라고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수치스럽다 못해서 자꾸 반복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나의 능력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죠. 특히 이제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스스로 밥을 먹어도 되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막 먹다 보면 막 흘려요. 막 흘리고 옷에만 묻고. 엄마가 그게 싫은 거예요. 빨래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헛딱 먹여버렸어요. 아우 뭐야 또 더럽게 흘렸어? 막 하더니 엄마가 귀찮아서 다 떼먹여줬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돼요? 나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구나. 의심. 아예 안 해요 나중에는. 그럼 엄마가 평생 고생해야 돼요. 평생 떼먹여야 돼요. 그죠? 그 시기를 못 참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엄마의 양육 태도는 참을성 있는 태도. 못해도 흘려도 단추를 잘못 끼든지 말든지 그냥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둬야 자율성이 증진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아이가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될 때 엄마의 책임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남은 끈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느낌을 보시면 선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주도성, 선도성, 교재마다 다른 말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스스로 자기가 이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해요. 쉽게 말하면 나대는 시기죠. 나대는 시기. 아주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뭔지 모르니까 위험한 걸 던지기도 하고 불에 손을 넣기도 하고요. 밝으니까 막 손 넣기도 하고 젓가락을 콘센트에 양쪽으로 꽂기도 하죠. 너무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안 돼! 심지어 때리기도 하죠. 어떻게 돼요? 아이가 어떤 감정 가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나쁜 애구나. 엄마가 화내니까 내가 엄마를 화나게 만들었구나. 나는 나쁜 애예요. 그럼 죄책감을 가지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안 되게끔 주도성을 제대로 발전시켜 주려면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나대도록 내버려 둬야 되죠. 근데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위험한 걸 다 치워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게 중요하지, 자꾸 안 되라는 규제를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물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경우는 또 물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할 필요는 있는데, 그게 어떤 뭐랄까 습관적으로 엄마가 이게 화를 내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되라고 할 때는 안 돼라고 말투, 표정, 이게 화난 것 같지는 않지만 단호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그 공공장소 가서 애들 막 뛰어놀면 신발 신고 막 식당에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집 같으면 당장 두들겨 팼겠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을 텐데 이목이 있으니까 안 돼요. 앉아 있으세요. 이러고. 그럼 애들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저 나한테 놀자는 소린가 보다. 애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느낌이 안 돼요. 이러니까 나한테 놀자는 건가? 그 더 막 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돼!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고, 잠복기, 요때는 정확하게 사실은 초등학교 시기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환경이 더 중요한 거죠.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학교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아이들이 누구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냐면은 남근기, 유아기 때까지만 해도 부모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부모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이제 누구한테 그 인정이 옮겨가요? 교사나 친구들로 옮겨갑니다. 그럴 때 자기가 수행했던 과업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급련성을 가지게 돼요. 너 참 글씨 예쁘게 잘 쓰는구나. 칭찬 한번 받으면 계속 글씨 예쁘게 쓰려고 그러죠. 근데 거꾸로 너 그게 뭐니? 특히 엄마가 비교했어요. 옆집 순이는 얘 벌써 글씨 다 뗐던데 너는 이 글씨가 지렁이 같이 이게 뭐니? 비교했어요. 애의 기분이 나쁘겠죠. 나쁜데 어떤 마음으로 나빠지느냐? 열등감을 가지게 돼요. 제일 나쁜 거 비교하는 거, 그죠? 열등감을 가지는데 이게 열등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게을러지죠. 보통 엄마들의 심리는 바라는 게 이겁니다. 옆집에 좀 봐라. 옆집에 잘하지? 너도 잘해. 라고 엄마 딴에는 자극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럼 잘할 줄 알죠? 애들은 거꾸로 해요. 자극을 받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해버리죠. 어차피 해봤자 욕먹으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게을러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못했더라도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격려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된다라는 거죠. 생식기, 요때 이제 성에 대한 정체성도 아이가 스스로 가지게 됨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자아 정체성 확립 때 혼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성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생쯤 됐다 그러면은 진로 문제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나의 가정에서 자녀로서의 위치라든지 자신의 역할,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죠. 근데 보니까 에릭슨이 또 차이가 나는 것이 프로이드는 생애 초기 경험까지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에릭슨은 전 생애에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더 성년기라든가 중년기, 노년기까지도 설명을 덧붙였어요. 지금 청소년기 지나서 성인이 됐어요. 이제 직장도 다니고 이제 이런 시기가 됐어요. 이때 친밀감 대 고립감. 이제 그 선생님들도 나중에 교사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주변 타인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될 텐데, 어쨌든 자아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인과의 친밀감도 좀 더 원활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건 뭐냐면 결혼 문제입니다.
이성과의 친밀감도 연결되어서 그 이성관계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고 결혼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립된다 이거죠. 직장 생활이나 결혼이나 이런 문제에서 고립될 수 있고, 나중에 중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아이를 키우고 위로는 부모님을 또 봉양해야 되는 이런 샌드위치 시기가 되죠. 가정에서는 그런 시기고, 직장에서 또한 중역의 위치에 있으면서 전체적인 그 시스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과업은 생산성입니다. 가정에서도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시기고, 직장에서도 굉장히 과업적으로 성취를 많이 할 수 있는 때예요. 일이 그만큼 많고 바쁜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침체되겠죠. 만년 가장이야. 부장 승진을 못했어요. 아니면 위아래로 샌드위치, 애들은 말 안 들어, 부모님은 맨날 아프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부인 관계는 별로 안 좋아. 침체되겠죠. 마지막으로 노년기, 이제 돌아가실 때 임박하면서 자아 통합의 문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이렇게 살았던 것이 보람이 있었고, 내가 이런 부분은 좀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마무리 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아웃라인에서 자신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져야지 돌아가실 때에도 편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절망에 이릅니다. 죽음은 코앞에 뒀고 이룬 건 없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의 발달갑은 굉장히 중요해요.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프로이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에릭슨의 발달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앞 단계에서는 부모 양육 태도와 관련을 해서 아까 제가 살짝 입으로 설명을 드렸죠. 뒤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부모 양육 태도 부분들이 언급이 될 거고요. 요 뒤에 파트도 지금은 노년기 특히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중년기도 살짝 요즘은 출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파트도 노년만 거의 중심으로 노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년 포인트로 나오다가 중년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뭐 성년도 나올 수도 있죠. 지금 판도는 그러하고요. 자, 이어서 정신분석 이론, 일단 프로이드하고 에릭슨까지 봤습니다. 학습 이론을 볼게요. 학습 이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행동주의자들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파블로프의 고전적인 조작 형성, 조건 형성 실험부터 시작을 해서 왓슨이라든가 이제 저희 스키너의 그런 내용들까지 잠깐 이제 보실 건데요. 그 고전적인 조건 형성 실험에서 파블로프 실험은 굉장히 유명하죠. 멍멍이 이제 묶어놓고서 음식물을 주는데 나중에 불빛을 켜면은 음식을 줬다. 나중에 음식물을 주지 않고 불빛만 켰는데 침을 막 흘리더라. 그런 내용들이죠. 원래 음식물은 개한테 있어서는 무조건 반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체지만은 불은 조건 반사죠. 예. 불과 함께 음식을 제공했을 때 나중에 음식이 없어도 조건 반사를 형성시켜주고 나서는 침이 나오더라. 그런 맥락에서 거의 최초로 시행되었던 이제 그런 실험이었었다라는 부분에 의미를 두면 되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왓슨 나오죠. 왓슨. 동물 실험을 위주로 해서 진행되었던 이런 조건 실험들이 인간에게 대입되어서 인간 심리적인 부분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게 왓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왓슨은 연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주 어린 애들은 뱀이 무서운 애들인지 모르죠. 우리 어른이나 뱀 보고 무서워하지. 애들은 뱀이며 쥐면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 흰 쥐를 보여줄 때마다 쾅 하고 놀래키니까 흰 쥐가 무서워가 아니라 소리 때문에 놀란 거죠, 원래는. 그런데 나중에는 흰 쥐만 보고도 애가 어떻게 했다? 놀래버리더라. 그래서 이제 조건 실험을 인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왓슨이 나중에 말렌에 가서는 이런 얘기들까지도 해요. 나한테 12명의 얘기를 줘봐라. 나는 이 애들 내 맘만 먹으면 변호사도 만들 수 있고 거지도 만들 수 있고 강도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 라는 단언을 하죠. 심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엔 약간 말년에 이분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슈를 좀 끄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었을까. 속단할 수는 없지만 좀 가격한 이론까지도 얘기를 하셨었고요. 조작적인 조건 실험, 스키너의 실험은 지금 학습 이론으로도 많이 쓰죠. 지금 저희 학습의 원리로 이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강화, 이제 강화의 내용들이죠. 어떻게 실험을 했냐 하면은 쥐가 복잡한 미로를 통과시키게끔 해주고, 미로를 통과하고 나면은 지렛대가 하나 있어요. 지렛대를 쾅 밟으면 먹이가 퐁 나옵니다. 먹이를 주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맞들렸어요. 계속 미로 통과를 하고 지렛대 퐁 밟고 먹어요. 자꾸 이게 강화가 되니까 학습 효과가 생겼다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학습할 때도 이런 강화를 통해서 많이 이걸 이용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직접 어떻게 해요? 내가 행동을 하고 직접 액션을 취해서 학습이 됐다라는 이론이지만 직접 행동하지 않고도 관찰만으로도 학습이 되더라. 이게 바로 사회학습 이론이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막 깊게 나오진 않는데 사회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옛날에 영화 친구를 보면은 조폭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조폭이 굉장히 미화해서 아주 멋있게 친구의 우정으로 쫙 포장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을 써서 내라 그러면 조폭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조폭 좋잖아요. 의리 있고 폼도 나고요. 돈도 많대요. 이쁜 여자도 많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막 조폭의 장래 희망으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학습 이론가들이 얘기를 하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적당한 이론을 도입해서 서술하시오. 문제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사회학습 이론을 통해서 관찰만으로 어떻게 학습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어떤 실험이에요? 그 보보 인형 실험 기억나시죠? 보보 인형이라서 풍선같이 생긴 인형이 있어요. 이렇게 풍선인데 왜 사람처럼 눈, 코, 입 그리고 이렇게 오뚜기처럼 생긴 보보 인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넘어져도 일어서요. 그 보보 인형. 그럼 그거를 이제 비디오를 하나 찍어 놓습니다. 왼 빈방에 보보 인형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건장한 남자가 들어가서 보보 인형을 막 때려요. 이렇게 보보가 쓸어주고 막 다시 또 막 때리고 그래요. 그거 보더니 그걸 봤던 애들이 기억하죠. 기억하고 보보 인형을 볼 때마다 가서 막 때려요. 이렇게 그대로 때려요. 그런데 그 다음 영상은 또 뭐냐면은 보보 인형을 막 때렸던 남자분이 있었잖아요. 수갑 채워가지고 경찰관한테 끌려갔어요. 이렇게요. 그것까지 다시 영상으로 다시 봤거든요. 애들이 보보 인형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안 때렸어요. 수갑 채워서 자기도 끌려갈까봐 안 했거든요.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교육이 되기 때문에 후속까지도 교육적으로는 필요하다라는 건데 요즘 영화들은 성각이 따로 없죠. 범인들도 막판에 안 잡히잖아요. 완전 범죄도 많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마지막 강화를 못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대리 강화, 그죠? 모델의 행동을 보고서 강화가 됐다. 자기 강화, 외적으로 주입받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잡혀가는구나라는 자기 강화를 했다라는 거죠. 다음에 인지 이론입니다. 저희가 아까 프로이드, 에릭슨, 그다음에 이제 피아제까지 단계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프로이드나 에릭슨은 같은 단계를 쓰고 있죠. 0세, 1세, 1세, 3세. 근데 지금 피아제로 가게 되면은 단계가 좀 틀려요. 연령별 단계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옛날에 문제를 드렸을 때 오류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자, 단계가 0부터 1부터 3대 있지만 여기는 0부터 2세까지로 해서 이걸 저희가 보통 영학이라고 부르고요. 물론 이제 0부터 1개월까지는 신생학이고 1개월부터 2세까지는 영아기로 들어가겠죠. 요거를 뭐라고 불렀느냐?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로는 감각 운동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뭐 대상 영속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좀 더 다시 이제 보시겠지만은 기본적인 반사 운동을 기본으로 해서 대상 영속성 뭐냐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그 대상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엔 단계가 다시 들어가면 2세부터 6세 또는 7세 이제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유아기 단계입니다. 요 단계는 전 조작기. 스스로 구체적인 조작을 할 수 있는 이전 단계라는 겁니다. 전 조작기. 조작을 아직 하지는 못하는 이전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초등학교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6, 7세가 됐든 12세가 됐든 비슷비슷한 이제 개념으로 보시고, 요게 이제 초등학교 아동기죠. 요때는 구체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시기라 해서 구체적 조작기고요. 나머지 청소년 기자 이제 이때 되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조작을 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내 머릿속에서 추론하든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알 수 있는 형식적 조작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제 형식적 조작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씩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먼저 12쪽에 인지 과정이라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식, 적응, 동화, 조절, 균형화, 조직화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에서 이제 잠깐 도식이라는 내용들 있죠. 피아제의 내용에서 도식, 적응, 사실은 뭐 균형 이런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도식은 하나의 인식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틀, 사고의 틀입니다. 애들한테 만약 딸랑이를 처음으로 주워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랑이다 손 줬어요. 아까 먼저 우리는 흔들죠. 우연히 흔들다가 소리가 나네. 그럼 아이는 느끼죠. 이 물체는 흔들면 소리가 나네라는 하나의 도식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어떠한 틀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면 애는 자기도 모르게 뭘 손에 쥐어주면 숟가락을 줘도 흔들죠.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소리가 안 나네. 그러면 애가 뜨아해지겠죠. 이거 조절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똑같이 소리가 나는 물건을 줬어요. 그러면 아이는 이것도 소리가 나네.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도식에다가 흡수가 돼서 동화가 이루어지죠. 별로 새로운 내용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물건을 줬는데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요. 이거는 뭐지? 조절이 필요하겠죠. 이 조절이야말로 아이들한테는 처음에는 낯선 경험이지만 조절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인지 발달이 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유기체들은 균형을 이루고 싶어 하죠. 불균형한 상태는 싫어하고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롭게 자기 조식을 수정해서 조절해서 적응해 나가고 새로운 또 다른 도식을 형성해 나가겠죠. 예, 이러면서 인지를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도식이 조직될 때에는 또한 조직화라는 말도 하죠. 그래서 잣병을 줬다. 손으로 쥐었죠. 빤다. 두 가지 도식이 합해진 겁니다. 물건을 쥔다. 잣병을 빤다. 두 가지 도식이 이렇게 이제 행동적으로 조직되는 것도 조직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례로 얘기 또 드리자면 이제 복실복실한 토끼를 줬어요. 토끼를 보여줬어요. 애 머릿속에서 엄마가 토끼라고 알려줬거든요. 털이 많고 하얀 애들은 토끼인가 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캥거루로도 보여준 거죠. 캥거루도 뭔가 좀 털이 복실복실한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또 달라, 그죠? 토끼처럼 귀가 크지도 않고 배가 불룩한데 애가 뭐라고 느껴요? 좀 이상한 토끼야. 모든 게 도식이 토끼다 보니까 토끼라 생각은 하지만 이상해 토끼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예요?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알려주죠. 그거는 이상한 토끼가 아니라 캥거루야. 새로운 도식이 하나 형성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이 이제 되어진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들 혹시 기입형으로 나오는 거에 대비하는 정도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12쪽에 있는 표 한번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13쪽에 발달 단계 아까 제가 해드렸던 이 표인데 이걸 보면서 일단은 한 단계별로 어떤 구체적인 특징들이 있는지 인지 발달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해놓으시면은 뒤에 단계에서 영아기, 유아기 그 발달 단계별 특성 할 거예요. 그 부분 할 때 할 게 많이 줄으실 거거든요. 네. 자, 미리 여기 잘 해놓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13쪽 그 기억번 감각 운동기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가업은 대상 영속성의 획득입니다. 요거 심화 이론만 가면은 어떻게 대상 영속성이 구체적으로 확립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좀 내용이 난이도가 있어서 선생님들 지금은 안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 전 조작기 들어가시면 지금 유학이죠. 여러 가지 특징들 나오는데 첫 번째 자중심성이라는 건데요.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피아제의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피아제 세산 모형 실험이라 그래서 산이 3개가 있는 모형이 지금 아이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아이한테 시킵니다. 자, 너가 오른쪽에 아이가 있고요. 왼쪽에 인형이 앉아 있죠. 애한테 시켜요.
너 입장에서 이 산 세 개가 어떻게 지금 위치되어 있는지 그림을 그려봐 라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조그만 산 그리고 큰 산 그리고 또 조그만 산 그리겠죠. 거꾸로 이번에는 너 입장에서 말고 이 조그만한 인형이 앉아있는 위치에서 세 산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그려봐 라고 시키거든요. 그러면 A 입장과 다르게 인형 입장에서는요, 큰 산이 앞에 보이죠? 큰 산 앞에 그리고 작은 산들 뒤에 그려줘야 되는데 이 아이는 인형 입장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아중심성이다. 자기가 인격이 막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아니라 인지 발달의 특성상 타인의 입장으로 무슨 사물을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그만큼 발달되지를 않았다라는 건데 나중에 청소년기 들어가도 자아중심성이라는 개념을 또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물한론적 사고. 뭐냐면은 이제 물건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달이 날 따라오는 것 같아. 달은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보기엔 그래 보이죠. 상징적 사고. 애들 뭐 허리띠 풀고 뱀이야 막 놀고 그러잖아요. 막대기 보고 총이라고 놀고 어떤 특정한 사물을 이제 상상해서 상징적 사고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 인공론적 사고인데요. 이런 거 이제 뭐 커튼을 치면 밤이 돼. 밤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커튼을 치면 깜깜해지니까 밤이 됐어. 엄마가 커튼을 치면 밤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인공론적 사고. 실제론적 사고, 도덕적 실제론, 꿈의 실제론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이가 직접 관찰한 거, 보고 들은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론도 사고의 사례 같은 거 보시면은 뱀은 슉슉 혓바닥 내밀면서 슉슉만 하지 말을 하지는 않죠. 근데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생각할 때 왜 자기 남 생각할 때 자기는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은 언어라는 구조를 통해서 생각이 재현되잖아요. 배고파야. 언어적으로 자기 머릿속에서 배고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애들은 생각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 이겁니다. 보통 아이들은. 근데 뱀이 맨날 슉슉슉슉 하고 혓바닥만 내미니까 뱀은 생각할 줄 몰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어를 못 쓰니까 멍멍이 멍멍 낑낑 뭐 다른 거게 하는데 뱀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도덕적 실제론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피아제, 심화제, 심화 이런 거 하면 피아제 내용이 나올 건데 미리 벌써 말씀드리면 도덕적 실제론 어떤 내용이냐? 두 개의 그림을 보여줘요. 하나는 엄마의 설거지를 돕다가 아이가 설거지하면서 실수로 접시를 7개를 깨뜨린 그림이 하나 보여주고요. 하나는 엄마 몰래 숨겨져 있는 접시에 있는 이제 그 사탕을 먹으려다가 그거로 떨어뜨려서 접시 한 장이 깨진 그림이에요. 아이한테 물어보죠. 접시 7개 깬 애가 잘못했니? 접시 1개를 깬 애가 잘못했니? 그럼 애들은 동기를 안 봅니다.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려다 깼는지 엄마 몰래 사탕을 먹으려다 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접시 개수를 봐요. 얘는 7개 깼네. 얘가 더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도덕적 실제론이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꿈의 실제론도 비슷한 내용인데 애들은 꿈을 현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엄마가 나 맛있는 거 해준댔잖아. 언제? 애가 착각을 하죠. 꿈에 본 거를 진짜인 줄 알고 우기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겁니다. 직관적 사고 같은 경우도 아직 뭐냐면은 보존 개념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물체가 있으면은 어떤 거는 높이가 높은 대신에 어떤 건 넓이가 넓을 수도 있어서 양이 같을 수도 있지만 아직 전 조작기의 아이들은 한 가지밖에 집중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높이밖에는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가늘고 높은 게 있고 넓고 낮은 게 있으면 무조건 뭐라 그래요? 가늘고 높은 게 더 양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직관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더 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기본반에선 하도록 하겠고요. 구체적 조작기. 아까 얘기한 게 이제 초등학교쯤 들어가게 되면 직접 손으로 뭔가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물이 있으면 서열화, 크기대로 막대도 쫙 자기가 배열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부터 큰 거로, 뭐 큰 거부터 작은 걸로. 또 분류도 할 수 있어요. 꽃 종류하고 민들레, 뭐 나팔꽃 막 섞어놓고 또 악기도 섞어놔요. 캐스터너츠, 탬버리 막 섞어놓으면은 애가 분류를 하죠. 악기는 악기끼리, 꽃은 꽃끼리 이거 분류하라고 합니다. 또 보존 개념도 형성이 돼서 아까처럼 높이가 높고 가는 거, 넓고 낮은 게 있으면
직접 물을 옮겨볼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양이 같네라고 알 수 있는 거. 보존 개념의 확립. 구체적 조작기 때부터 보존 개념이 확립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단계인데 한 4가지 정도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추상적 사고입니다. 그 구체적 조작기 아이들한테 질문 한번 해봐요. 머리가 색다른 물고기가 있는데 날개를 달고 얘가 3km 날다가 다시 쉬었다가 4km 날았어. 총 몇 킬로미터 날랐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머리 3개 달린 물고기부터 막혔어요. 이게 어떻게 머리가 3개 달려? 끝났다 이겁니다, 게임. 그런데 요 추상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머리가 3개 달렸고 해가지고 답은 7km네 이렇게 그냥 낼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가설적 사고 기능 이런 거는 이제 뭐 스무고개 있죠. 만약 이렇다면 어떨지 이런 거 할 수 있다. 주합적 사고 같은 경우도 나오는 사례가 여러 가지 색깔의 액체를 주고서 특정 색깔을 만들어내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 조작기 애들은 아무렇게나 하고 팽개쳐 버려요. 구체적 조작기의 아이들은 그나마 조금 시도를 해봅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섞어도 보고 요거하고 요거 섞어도 보다가 결국 성공 못하고 포기하는데 요때 아이들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가 요 단계다라고 할 때 조합적 사고의 사례로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은유에 대한 이해 가능. 시를 써도 청소년기쯤 되면 은유법으로 시를 쓸 수 있죠. 은빛 바다를 가르는 뭐 쟁기처럼 가르면서 배가 지나간다 이렇게 막 배가 지나가는 거를 쟁기로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은유법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년기의 기본적인 인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좀 이따가 이제 요거랑 연결해서 다시 생애 주기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다음에 인본주의. 저희가 아까 단계설하고 비단계설 있었었는데 그 인본주의는 단계설일까요? 비단계설일까요? 얘는 비단계설입니다. 연속설로 이렇게 쭉 행동주의자들처럼 연속적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본주의는 단계가 없죠. 단계 설명이 없죠. 예. 인간은 자아 실현의 동기를 갖고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행동주의자들처럼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 전체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고 굉장히 행동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론을 펴고 있지만 얘네들도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단계설에는 기억해보지 않으면 연속설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인본주의 메슬로우의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 있죠. 그 삼각형 보시면서 위계 욕구 단계설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번에 출제됐습니다. 물론 주파트에서 출제가 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교육학에서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욕구를 5단계로 나눴죠. 가장 밑에 단계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리적 욕구, 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먹고 자고 하지 않으면 생활에 갈 수가 없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이게 해소돼야지 그 다음 욕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요 욕구가 해소된 다음에 뭘로 가요? 안전의 욕구, 누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뭘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게 해결되고 나면 또 뭘 원하느냐 사람이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하죠. 우리 가족, 우리 뭐 기업, 우리 학교 이렇게 소속감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그 집단 내에서도 자기가 자아 존중을 받고 싶을 거예요. 내가 좀 일도 잘하는 소리도 듣고 싶고 내가 뭔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를 자아 존중이라 그럽니다. 남에게 존경받는 건데요. 남의 존경과 무관하게 이제 그 단계 뛰어넘게 되면 뭐가 돼요? 자아 실현. 내 스스로 나에게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어떤 꿈이나 이런 취미생활 같은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까지 해서 욕구 위계 단계설 아래 단계 욕구가 해소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욕구는 위계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주생활 파트뿐만 아니라 사실은 식생활, 의생활 다 하당이 가능해요. 설명이 다 가능하기는 한데 넓게 보는 주거학에서 워낙 이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다른 파트도 물론 많이 강조하지만 주 파트에서 유독이 더 강조를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관점 들어가겠습니다. 게젤의 성숙 이론이 출제가 됐었는데 바로 이 그래프가 출제가 됐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지금 계절의 성숙 이론하고요, 비교 행동학, 그 뒤에 나오는 거 두 가지가 소개가 될 건데, 계절의 성숙 이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 유전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한 거예요. 인간의 내부에는 유전 인자가 내재되어서 계획되어져 있다. 어떤 시기가 되면 그것이 발현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실험 내용 뭐냐면은 일란성 쌍생아를 두고서 계단 오르기 실험을 한 겁니다. 사실은 계단 정도 오르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12개월 정도는 돼야지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일정 성숙이 되어지는데, 쌍생아 1번한테는 먼저 연습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성숙 이전 단계에서 계단 오르기 연습을 막 시켜요. 그리고 계단 오를 수 있는 성숙의 단계에서 또 계속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 이거죠. 근데 쌍생아 2번한테는 아직 미성숙한 이 상태에서는 연습을 안 시켰어요. 안 시키니까 얘는 그냥 계속 이 상태로 갔겠죠. 하지만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진 성숙의 시점부터 계단 오르기 실험을 시키는데요.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졌죠. 이게 시사하는 게 뭘까요?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리한 훈련을 시켜봤자 결과는 같았죠.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조기교육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숙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론이 계절의 성숙 이론이에요. 그래서 조기교육의 어떤 부실함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때가 돼서 하는 게 좋다. 근데 비교 행동학에서는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유전에 대해서, 유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유명한 실험 있죠. 그 로렌츠의 각인 이론 실험. 다 아실 겁니다. 거위는 알에서 딱 깨자마자 보는 첫 번째 그 사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뭐라고 생각한다? 엄마라고 생각한다 그러죠. 심지어 물건일지라도 엄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렌츠라는 이 할아버지 학자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유명한 사진들이 있죠. 이 할아버지를 거위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이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각인 이론, 특정한 시점에서 각인이 되어버렸다.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성숙 이론, 계절의 성숙 이론과는 약간 차이점이 생깁니다. 둘 다 공통점은 유전적인 내재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사안이지만, 계절은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 시기까지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비교 행동학자들은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각인 이론, 딱 그 시점에 각인돼 버리면 끝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는 죽었다 깨도 거위가 누굴 보고 엄마라고 따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깨어난 그 순간, 알에서 깨어난 그 순간만이 각인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는 걸 강조한 거죠. 결정적 시기로 이제 문제 연결해서 이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로렌츠는요, 동물 실험만 했어요. 동물 실험만. 그 다음에 학자들이 인간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볼비는 인간의 애착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뒤에 가보시면 이제 애착에 대해서 볼비가 단계 구분했던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너무 어린 아이들이 집단 타가 시설에서 자랐을 때 문제점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심화반 가시면 자세하게 다루실 거고요. 할로의 애착관계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할로도 실험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어요. 지금 기본 이론반에서는 들어가 있는 자료가 뭐만 들어가 있냐면 새끼 원숭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새끼 원숭이가 이제 엄마와의 애착을 잘 형성시켰으면은 또래 원숭이들 간에도 관계가 좋았겠죠. 근데 엄마하고 애착이 형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같은 아기 원숭이들끼리 모여있는데 얘가 잘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교성 좋은 아기 원숭이들이 가만두지 않고 막 살갑게 해가지고 얘가 그래도 잘 지냈다 이겁니다. 근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얘가 어떻게 됐어요? 폭력적인,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뭔가 다른 원숭이들하고는 다른 그런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생애 초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실험들이었습니다. 요즘에 애착의 대세예요. 애착 2년
정도 나왔습니다. 2년 정도 연속으로 출제가 됐어요, 지금. 애착이라는 게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에인즈워드 얘기도 지금 계속 나왔고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됐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계속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어린 아이들, 만 3세 이하의 아이들도 타가 시설에 맡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마들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한 일본보다 15년, 20년 뒤처지거든요. 그 문화 발달로 봤을 때. 근데 일본에서 이미 지나쳐온 문제라는 거죠. 일본에서도 워낙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 이제 직장 나가고 아이를 맡겨놨는데 이 아이들이 이미 청소년기를 넘어선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은, 일본 아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커가지고는 존속살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자기 친구를 시켜서 어머니를 막 살인을 사주한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와중에서 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요즘 와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에서 애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된 양육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엄마가 아니어도 좋다. 하지만 그 주된 양육자가 누구냐라는 건데 특히 타가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타가 하시는 선생님들도 어떤 분일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양상들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태학적 이론까지만 할게요. 흐름이 끊기니까. 생태학적 이론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생태가 또 아주 주제어기 때문에 생태라는 말만 나와도 출제가 많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생태학적 이론에서 이제 브롬펜 브레너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언급했던 사람인데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라는 체계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미시체계, 작게는 가정이 되겠죠. 엄마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 상호작용. 또 중간체계 같은 경우에는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와의 관계가 연결되기도 하는데 부모 자녀 관계에서 형성됐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라든가 얘네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에서 또 친구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미시체계와 미시체계 간의 관계가 중간체계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집에서도 엄마 아빠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고 대화가 잘 되고 개방적인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만날 때 선생님이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대화를 잘 할 수 있고 개방적으로 자기 감정 노출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게 안 됐다라고 했을 경우는 교사에 대해서도 마음이 안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근데 외체계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살고 있는 지역 환경과 관련이 많이 돼요. 이 동네에 놀이터와 공원이 많아요. 또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도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가장 크게는 어머니의 직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직장은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회사라서 경우에 따라 원래 6시 퇴근이지만 5시 퇴근도 해주기도 해요. 대신 다른 날 보충하면 되니까 하면서 그런 부분에 유연함을 갖고 있는 그런 되면은 아이도 거기에 따라서 더 좋은 영향을 받겠죠. 이게 외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직장이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겠죠. 바로 거시책입니다. 법, 어떤 제도, 어떤 지금 유연 근무제를 우리 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느냐. 요즘 유연 근무제라 그래서 아주 그냥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는 제도들이 등장을 이미 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다니는 이 직장에서 1시간 일찍 퇴근을 하는 대신에 다음날 보충할 수 있는 건 이런 제도가 밑받침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잘 구분하실 거. 거시체계는 바로 무형적인 법이나 제도를 의미하고요. 외체계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이 직장이나 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혜택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체계와 거시체계를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구별을 할 때 쉽게 구별하시려면은 무형적인 근간이 되는 어떤 제도나 가치, 문화, 관습 등을 거시체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따라 영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들어갔을 때는 외체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재마다 요
체계를 4가지까지만 하시는 그 서술하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책에 따라서 서술하는 정도가 난이도가 좀 차이가 나는데 5가지까지 시간 체계까지 설명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현재 시간 체계까지 설명을 해놨어요. 아이가 일생을 거쳐나가면서 겪어나가는 사건들, 입학을 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버지가 실직을 당했다, 집안에서 이제 한 번씩 돌아가신다, 이 여러 가지 시간의 어떤 체계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생태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이 환경들마다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서술하고 있는 건데, 브롬펜 브러너는 지역사회에서 그죠 어떻게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공헌을 많이 했던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제가 교재마다 4가지 설명하는 데가 있고 5가지까지 설명하는 책이 있다 그랬었는데, 이게 책을 잘 고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책마다 똑같은 이론인데 굉장히 짧고 굵게 설명하는 책이 있고요, 정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자세하고 깊게 설명하는 책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다 모든 책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최대한 자세한 자료를 올려드렸다는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잠깐 쉬었다가 25분부터 들어가겠습니다.